충북, 경북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전국의 내륙에는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이 낀 가운데 내륙에 오후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종합뉴스 아나운서 이각경, 남현종이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님의 행보를 가지고 뭐라고 왈가왈부하는 거는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초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내각이나 장관들을 전문가도 좋지만 정치를 하는 그런 분을 세웠어야지 야당 여당 이런 조율들 민심을 좀 잘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실망은 많이 했지만 앞으로 잘 돼야 되지. 나라가 살려면 인사도 잘해야 되고 민생도 잘해야 되고 도로도로 잘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잘한다고 그게 뭐 되겠습니까? 뚜렷하게 시원한 그런 정책이 펼쳐진 거는 없다고 생각은 들고요. 선거에 공을 세웠다는 측근들이 더 이상 확대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게 그대로 유지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물 난리가 서울에 났었고 했는데 이제 국가적 위험 상황이나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잘 해줬으면. 어떤 인재풀도 그렇고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 능력도 그렇고 국정 철학이나 모든 것들이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잘 하십시오. 거리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5월 10일 대통령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 당일부터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했고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을 하며 기자들에게 상시 노출됐습니다. 취임 후 10여일 만에 치러진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교적 빨리 국제무대에 데뷔했죠. 하지만 잇따른 인사 논란에 휘말렸고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으로 대표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감 기류가 형성됨은 물론 여당 내부의 혼란한 모습에도 일조한 것처럼 비춰지면서 국정 지지율은 급격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초기 레임덕이라고까지 할 만한 이 악조건 속에서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내놓을 카드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이틀 전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이어 발표한 국정 운영 계획이 과연 여론을 움직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정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윤석열 정부 100일을 돌아보고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모바일 콩을 통해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민 논객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오늘 KBS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정부 출범 100일째인데요. 정권교체가 5년 만에 이루어진 상태에서 상당한 변화가 기대됐었는데 일단 지난 100일간의 총평을 두 분께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고문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이 100일이라는 것이 사람도 태어나면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예. 100일이 되면 이제 살 수 있다. 이제 사람이 되겠다 이제 예.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도 취임 100일이 5년 임기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긴 건 아니죠. 네. 5년 임기 다 하면 한 1800일쯤 될 텐데 그 중에 한 100일이니까. 그러나 대충 100일 동안의 대통령의 그 행보를 보면 예. 대충 짐작은 가지요. 그렇게 본다면 지난 100일간의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정권 교체를 기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로서는 예. 좀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 않느냐. 예. 정권 교체를 하면 뭔가 좀 우선 느낌상 예. 좀 달라지는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크게 그 대통령의 변화를 준다고 많이 했지만은 나 국민들이 느낌에 정권 교체를 했더니 저런 게 달라졌구나. 네. 이런 것을 느끼기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에는 별로 충족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았던 국민들의 마음은 당연히 충족을 못 시켰을 그게 테고.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예. 적어도 지지층에게서 뭔가를 또 끌어내는 힘도 없었다. 47%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건 내놓고 예. 48% 정권 교체를 바랐던 사람들의 마음도 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흐름 같아요. 예, 상당히 더 뼈아픈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층의 마음조차 얻지 못했다라는 거니까요. 성환영 기자님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통령 개인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대충 예측을 했었어요. 그 개인으로서는. 평생 검사를 하셨는데 정치는 이제 민심을 잘 따라서 이제 국정을 어떤 관리하는 흐름을 잘 잡아야 되는 이런 굉장히 고난도의 직업이죠. 여기 지금 이재호 장관님 계시지만 정치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가 특히 검사가 범죄자를 처벌해야 되는 검사가 정치를 잘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봤고 그건 예상대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다만 저는 그래도 이제 그 집단의 힘은 좀 기대를 했었어요. 과거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집권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도 꽤 많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그 유능한 관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그 조직의 힘, 집단의 힘으로서 기본은 좀 할 줄 알았는데 그거에도 좀 미치지 못한다. 이게 뭔가 좀 시스템 자체가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아직도 좀 이 정비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실망스럽고 좀 걱정도 많이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적어도 시스템의 힘을 좀 이끌어내는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안 된 부분 가장 큰 문제로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방금 그 이야기를 해 주신 김에 성환영 기자님 보시기에 지금 흔히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인사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인사를 잘못해서 또는 이제 운영이 또 잘못돼서 이제 같이 아마 복합적으로 좀 나타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아주 결정적이죠. 인사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사실 어떤 시스템의 일원이고 통치 기구인 거지 그 자연인이 국정을 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너무 대통령이 그 마음대로 인사를 하신 것 같아요. 평생 검사하신 분이 어떤 국정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좀 물어봐야 되거든요. 사람을 구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대선 전에 선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준비를 좀 못 하신 건지
너무 이제 그런 준비가 이제 안 돼 있었고 또 더구나 좀 약간 실망스러운 거는 당선 이후에 대통령 취임까지 인수위 기간에 상당히 좀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니 그때 이제 저처럼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 취재해서 막 열심히 뭔가 좀 이렇게 하면은 전문가까지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각 분야의 뭐 전문 지식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이 알 수 있는데 이 국정을 하시는 대통령께서 이 국민의힘 안에 있는 그 경험 많은 정치인들한테 좀 물어보셨으면 또 관료들한테 좀 사람도 많이 확보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취임 직후에 좀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됐죠. 대통령실도 뭐 검사 출신, 검찰 수사관 출신 이런 분들을 포진했고 강요들도 지금도 장관 2명 아직 임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아까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연인하고 대통령실과 여권, 정권 요 연결고리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바로 거기서 지금 국정 지지를 하라.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이제 집권 세력 내지 관료와의 연결성, 전문가의 연결성을 시스템으로 이제 잘 운영하도록 만드는 인사적 요소에서 확실한 맹점이 있었다. 또 좁기도 했고 자의적이기도 했고 이재호 고문님도 비슷하게 공유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뭐 되게 이제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해서 국민들 마음에 확 와닿는 일은 인사거든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 정책은 그게 당장 뭐 하루 이틀에 이게 결과가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을 세워도 뭐 1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이런 정책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정치에 있어서 핵심은 인사거든요. 더구나 대통령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게 인사인데 그 인사가 너무 편향적으로 주요 자리에 검찰 출신 그것도 특수부 출신 인사들 또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나 검찰 할 때 같이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리에 배치한다는 건 좋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각이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그 뭐 당이나 그 검찰 출신들끼리 주요 보직에 딱 앉혀놓으면 다른 자리에 다른 보직에 있는 사람들 사이가 이게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소액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권력 안에 또 하나의 소권력 하나의 파워 그룹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을 중심으로 또 특정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만 인사를 하는 거는 그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옳지도 않고요. 근데 지금 그 취임 100일 동안에 국민들 눈에 와닿는 거는 뭐 딱 인사죠. 인사에 우선 내각 인사부터 총리부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본인이 정치를 안 했던 사람이니까 뭔가 좀 새롭고 좀 젊고 좀 유능하고 막 이런 그 참신한 사람을 좀 내각에 좀 기용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 총리부터 노무현 정권 때 총리했던 사람 또 그 이후에 뭐 여러 고위 뭐 로펌이나 대기업 이런 데 있었던 사람 이런 게 그러니까 별로 신선하지 본인이 능력은 고사하고 첫 내각의 총리로서 정권의 첫 인사로서 국민들이 별로 신선하게 느껴지질 않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들어서는 장관들 인사라고 하는 거는 뭐 별로 지난 정권의 인사와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낙마도 하고 뭐 청문회 통과 안 된 사람 그대로 임명도 하고 이러니까 지난 정권을 그렇게 비판하고 정권 교체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첫 번째 인사가 확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신선하지도 못하고 뭐 일을 잘할 것 같지도 않고 네, 여기서부터 점수가 확 깎이는 거죠. 확 깎이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인사의 사적 친분 뭐 동창 관계 뭐 친구 관계 뭐 이런 거 또 그 부인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인사에 이제 문제 거론이 되고 그러니까
점점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좀 잘할 줄 알았는데 뭐 인사도 뭐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예. 이제 이렇게 돼 버리니까 국민들이 일단 뭐 쉬운 말로 말하 입맛을 잃어버린 거지. 예, 예. 처음부터 입맛을 잃어버리니까 지지도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기 어렵게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인사인데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인사를 그렇게 했으면 그들이 정말 100일 동안에 잘 해나갔으면 네.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래서 뭐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하네 뭐 좋네 이럴 텐데 또 그런 평가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정권 교체에 대한 실감을 별로 못 느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입맛을 잃었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요. 예, 인사 부분 제가 좀 뭐 짧게 좀 예. 보충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인사를 대통령이 아주 내가 그 가까운 사람들만 쓰겠다. 그래도 그분들이 진짜로 뭐 좀 일을 잘 하면 예, 또 그 인사를 통해서 국민이 볼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겠다는 거구나. 이걸 분명하게 알면은 그나마 납득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100일 정도 지났는데 이 인사를 통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친한 사람을 쓴 거지.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소득 주도 성장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뭐 그 좋은데 그러면 인사 정책을 통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뭐다? 네.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경제 주요 포스트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어떤 국민한테 어떤 메시지를 네. 주시는 거죠? 그런 게 없는 거죠. 주로는 재정감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 뭐 재정 관리. 국제화하고 예. 뭐 그냥 잘 해보겠다. 예. 아니 뭐 항상 대통령은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 이제 화가 나니까 아니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한테 자꾸 물어보는 건데 대통령은 아니 전임 정부보다는 뭐 이게 낫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예. 어떤 국민들의 감정선을 좀 건드리신 건드렸죠. 거죠. 그래서 예. 그 두 가지가 좀 겹치면서 좀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인사가 이제 문제고 그다음에 소통이 문제인데 네. 소통주에는 야당과 소통이 문제입니다.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차피 대통령이 정책을 풀어감에 있어서 국회 동의를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국회 협조를. 그럼 국회 협조를 받으면 여야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여당 뭐 같은 편이니까 그렇다 치고 야당은 다수이기도 하지만은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받으려면 인수위 때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 이 2달 있었잖아요. 이 2달의 황금 시간입니다. 골든 타이밍. 이때 좀 야당 의원들도 만나고 야당 원내대표나 지도부들도 만나고 또 야당의 원로 정치인들도 좀 만나서 내가 이제 정치를 처음 하는데 대통령이 어쩌다 됐는데 어쩌다 된 거죠. 예. 됐는데 예. 정말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예. 좀 잘 도와주십시오. 이런 걸 털어놓고 인간적으로 네. 야당 의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야당 지도부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했으면 취임하고 여야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대통령하고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뭐 친분을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고비 때 대통령이 야당 원내대표에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야당 지도부에 전화도 하고 또 가끔 대통령실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소통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전국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죠 또. 예. 그런데 취임하고 100일이 됐는데도 100일 됐고 선거 끝나고 나서는 벌써 한 160일 가까이 되잖아요. 뭐 이때까지도 야당 원내대표나 야당 지도부가 만나서 차 한잔 했다 소리 못 들어봤고 전화 한번 했다 소리 못 들어봤고 이렇게 하면 협치가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라는 게 또 스태핑만 하는 게 소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단 국회와 소통을 해야지. 국회와. 그러면 야당과 소통을 해야지. 예. 내가 어디서 농담을 그런 말 했는데 여당 원내대표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게 아니라 야당 원내대표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면 예. 그게 왜 야당 원내대표가 그게 외부로
내년 새 나갔다 하더라도 대통령 야당 원내대표하고도 메시지를 주고받구나.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야당하고 소통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돋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치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또한 그 지지도가 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다. 예.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야당하고 굳이 만난 거는 이제 취임 만찬 하고. 예. 그게 공식적으로. 국회 간 거. 이 정도죠. 따로 만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조금 변명을 해드리자면 예. 일단 여당부터 그러니까 비대위 잘하고 체제였고. 그다음에 야당을 만나려고 하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여당하고 관계가 지금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국정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고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아무튼 내부 총질이라는 당대표 문자가 나가면서 이제 예. 2030 세대 유권자들도 많이 마음이 떠나버렸고요. 이것도 아직 수습이 안 되고 있죠. 오늘 법원에서 신문했다는데 뭐 며칠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그 대통령하고 여당 관계가 먼저겠죠. 네. 그것부터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의 대화도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당과 소통도 여당 다 무조건 내 편이니까 다 내가 하는 대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 대통령께서 검찰만 하셨기 때문에 되게 검사들이 정치인 보기를 아주 좀 우습게 보잖아요. 그런 게 있죠. 예. 다 도둑놈으로 보고 네. 다 부패 비리 연루자로 보고 막 그래 보잖아요. 검찰들은. 검찰은 이 세상에 자기들만 제일 깨끗하고 생각하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여당 정치인들하고도 골고루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지 않은 것 같고 예.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말 들어라 내 따라오라 왜냐 그러면 여당 의원들하고도 골고루 접촉을 하면 친윤이니 그렇죠. 반윤이 이런 말이 없어지거든요. 대통령 됐으면 다 친윤이지 경선할 때야 후보가 다르니까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런 걸 보면 지금 원내 분위기를 보면 여당 국회의원들하고도 골고루 접촉을 해서 충분히 인간적으로 공감을 갖거나 이러지를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몇 사람이 그 윤핵관이라고 알려진 몇 사람들만 말을 듣고 그 사람들 이야기에만 너무 치중해서 당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요. 예, 그 윤핵관 이른바 문제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관련된 문제들 아마 2부에서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인사 문제 얘기해 주신 부분 약간 더 연장해서 보면 윤 대통령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 목적의 인사 쇄신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안 하겠다는지 그런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건데 다른 목적으로는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불명확한데. 아니 그게 대통령 인식이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게 누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인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꾼 결과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내부에서 참모들끼리나 여당 의원들 그야말로 여권 내부에서 술자리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고 지지율 문제와 인사 문제 결부시키는 건 그러나 국민들이 인사가 공정하지 않다든지 인사가 불편하다든지 너무 검찰 위주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정을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 좀 인사를 폭넓게 새로 좀 짜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는 자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인사를 쇄신하라 개편하라 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이 본질에서 생각이 많이 벗어나는 거는 정치적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이 됐잖아요. 됐으면 내가 옳다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틀렸다고도 말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말하시는 나는 정치적 이유로 이해 득실을 따라서 쇄신하지 않는다. 쇄신을 누가 대통령 이해 득실을 따라 하라 그러는 겁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정의 바로 가기 위해서 쇄신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오늘 나는 회견하는 거 쭉 들으면서 저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마 그 검사를 오래 하셨던 것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쪽에서는 그 형님 리더십
그래서 그 부하가 뭘 잘못해도 그렇죠. 그 책임 내가 질 테니까 네. 그렇게 뭐 하시오. 이렇게 하고 보호를 해 주는 거죠. 그게 통했을 겁니다. 몇십 네. 년 동안 검사를 하면서. 근데 사실 우리 그 대통령제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하다 잘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네. 어느 분야에서 뭐 사고가 나면 그렇다고 뭐 내각 책임제처럼 뭐 총리가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대통령이 뭐 죄송합니다. 대국민 사과하고 그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 정치인 사실 그 장관도 관료 출신이라도 이제 정치인이거든요. 예. 거기를 이제 경질하고 또 관련 그 청와대 수석을 또 경질하고 그러면 국민이 볼 때 대통령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죠. 잘 하겠다는 예. 얘기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내 그 부하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그렇죠. 이 형님 리더십에서 아직 조금 대통령께서 못 벗어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거는 조금 그 국민이 양해를 해 주는 겁니다. 대통령실 수석이나 장관이 뭐 그렇게 잘못을 했겠습니까? 대신 인적 개편을 하는 걸 보고 대통령이 저렇게 반성을 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메시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누구로 인사를 쓰느냐도 물론 되게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국면마다 이제 대통령이 해온 말이 국민들의 인식이나 감정과는 굉장히 좀 괴리된 그런 이제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게 또 이제 이른바 도스태핑에서 자주 나타났단 말이죠. 이 출근길에 하는 이 약식 문답 과정에서 이거를 대통령은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행보였다라고 여전히 강조를 하는데 그리고 물론 이제 언론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싫어하지는 않는 형식이긴 하죠.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성 기자님은? 예, 일단 저는 제가 꼭 기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은 도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다만 좀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었으면 싶은데 너무 점수를 많이 잃고 나서 이제 지금 뒤늦게 좀 바로잡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최근에 좀 약간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휴가하기 전까지 네.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받고 그거 아예 없애버려라 뭐 이제 이런 요구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텔레비전 매체의 특성상 대통령의 메시지 말도 중요하지만 그 차에서 내려서 걸어 그렇죠. 들어오는 그 걸음걸이부터 예. 또 말할 때 이를테면 그 나쁘게 보면 이제 삿대질로 보이는 예.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셨었거든요. 그런데 예. 확실히 조심하시더라고요. 예. 휴가 갔다 와서 걸음걸이부터도 약간 좀 그 다소곳되시고 건들건들하는 거 없어졌어요. 예, 좀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확실히 좀 달라지긴 손가락질을 좀 덜 하세요. 그리고 그전에는 약간 그 감정을 노출시키셨는데 지금 감정 노출을 안 시키고요. 또 먼저 하고 싶은 얘기 먼저 간단히 하고 기자들 질문 받는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정도 잘 유지해가면서 관리해가면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율하면서. 저도 그 100일 동안에 그 성과를 굳이 들으려면 도스태핑도 들어가는데 예. 저는 그건 잘하는 거라고 봐요. 잘하는 건데 운영을 지금 성 기자님 지적하셨듯이 운영이 잘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짜증이 내버리는 예. 건데 그걸 이제 뭐 휴가 갔다 와서 조금 변화되긴 했지만은 이렇잖아요. 질문은 기자분들이 하지만은 대답은 국민을 보고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자가 질문하면 그 기자에 대해 맞대응하듯이 이 답변을 그냥 하고 해버리니까 이 국민들이 이제 도스태핑의 무용론이 나왔는데 저는 도스태핑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걸 보는데 다만 좀 진화를 해야죠. 지금처럼 하면 안 되고 좀 뭐 자주 안 하더라도 먼저 뭐 미국의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먼저 자기 오늘 준비해가지고 온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 받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하고. 예. 그리고 도스태핑을 꼭 그 현관에서 해야 되는 건지 난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현관에서 한다고 하는 거는 가기 바쁘잖아요. 빨리 하고 들어가기 바쁘니까 이게 뭔가 또 쫓기듯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도 주고 그러니까 좀 안정된 장소에서 좀 여유가 있고 좀 그런
장소에서 좀 도 스태핑을 예. 하는데 뭐 매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있을 필요 없고 뭐 가끔 필요할 때 뭐 일주일에 서너 번이라도 뭐 할 수 있는 이렇게 운용을 좀 잘해 나가면 도 스태핑을 계속 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윤석열 정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럼 기자회견은 사실은 좀 더 준비된 형식인데 오늘은 어떻게 보셨어요, 성현님 기자님? 오늘 너무 짧았어요.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기자들끼리도 끝나고 나서 아니 그 김건희 여사를 왜 아무도 질문 안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술렁거리게 뒤에 또 논란이 좀 나왔죠. 이게 기자들의 회견이 사실 장관님 말씀대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시간이 좀 너무 짧고 앞에 20분 정도는 대통령 말씀을 그냥 해버리셨고 하다 보니까 좀 그 다양성에서 떨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최소한 한 100분 정도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또 하고 기자가 필요하면 보충 질문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주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 대변인이 또 이렇게 또 특정 그 매체 그냥 너무 좀 선별적으로 했다 뭐 이런 식의 논란도 좀 있던데. 그런 논란도 있는데 강 대변인이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내외신 배려하다 보니까 그랬겠죠. 다음엔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형식은 저도 같은 느낌이었는데 좀 저 취임 첫 기자 간담회 기자회견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여러 기자들이 있다. 뭐 특히 오늘 100일이니까 오전 일정을 비워라. 그러고 충분히 좀 이야기할 수 있게 있었으면 좋았겠고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 그 뭐 지지율을 하니까 그 지지율이라는 게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국민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흐름이 지금 그렇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8.15 경축사나 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뭔가 반전의 계기가 좀 될 거다 이런 기대를 우리는 했는데 아무래도 여권 쪽에서 그렇게 기대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8.15 경축사도 그러고 오늘 그 기자회견문도 그러고 국민들의 큰 감동이 없어요. 보면 정말 잘했다. 저 그동안에 저 공격도 많이 받더니만 오늘 정말 잘하시네. 그리고 뭔가 알미가 있네. 뭐 들을 만한 게 있네.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겠구나. 단 한 가지라도 앞으로 뭐가 어떻게 변하겠구나. 뭐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8.15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 이게 언론적이고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기대에 큰 감동을 못 주지 않았느냐. 뭐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뭐 남북관계 8.15에 뭐 담대한 제안을 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담대한 제안도 북한이 들어야 그게 담대한 제안 되는 거지. 북한이 안 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들을 수 있는 건 뭔가 한 가지 정도라도 뭔가 좀 있어야지 전체가 다 북한이 아예 안 들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남북관계의 제안을 위한 제안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이야기하는데 단 한두 가지라도 실질적으로 북한과 뭐가 대화가 될 수 있는 거 뭘 낸다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좀 국민들이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이후에 남북관계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도 저렇게 하면 뭐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오늘 한 거랑 며칠 전에 이제 경축사에서 이제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묶어보면 뭐 성과 강조하는 거야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느라고 치고 이제 주로는 이제 전 정부 비판 구체적인 측면은 그리고 자유라는 굉장히 추상적 가치를 지금 취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측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제안이나 뭔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구체성이나 실효성을 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표시하는 그런 영역들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 기자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전 뭐 아직 실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저 8.15 기념사에서 뭔가 구체적인 제안을 기대했는데 그냥 그 자유를 주제로 한 철학 강의처럼 돼버린 아쉬움이 있는데
뭔가 좀 그 쿠킹이라고 하죠. 정책도 이제 어느 정도 익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내놓는 그 순간들을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8.15 기념사에서 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좀 취지를 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믿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인사 부분도 인사를 말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장관 아직 9자리 비었습니다. 네. 그 인사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싶고요. 또 오늘 그 뭐라고 그랬냐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개편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진 않겠죠. 예. 그래도 뭐 좀 내 좀 보겠다 이런 취지니까 저는 대통령실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개편을 하면 화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유권자의 절반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예. 불과 얼마 전에 100일 전에 아니 100일도 더 160일 전에. 160일 전에.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 정권 끝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예. 그거 옳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도 대통령이 조금 그 정의 표시만 좀 하시면 상당수의 지지층이 좀 돌아올 걸로 봅니다. 이게 사실 후보 때도 그 윤석열 후보가 뭘 좀 말을 잘못하고 실수하면 지지율이 쭉 빠졌다가 또 한 달 뒤에 또 다시 정상화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우리 그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대한 답변도 전 약간 예. 징벌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아 이거 마음속으로는 지지하면서도 좀 이게 예. 혼내줘야 되겠어요. 아니 나 지지 안 한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통령을 실제로 찍는 행위하고 여론조사 전화 걸려왔을 때 나 그분 사실 찍었지만 미워 죽겠어. 저 지지 안 해요. 예. 좀 혼내줘야지. 좀 이렇게 혼내주고 싶은 예. 마음. 이런 분들이 한 15% 20%포인트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이 전 지금도 안 늦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좀 이렇게 성의 표시하시고 국민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들지 하지 마시고 자세를 낮추시면은 다시 국정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1800일 중에 100일이니까 예. 뭐 임기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 오늘 회견도 전체적인 기조가 뭐 내가 다소 잘못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잘하겠다. 뭐 이런 거니까. 예. 예, 뭐 준비해서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주도니까 뭐 그렇게 본다면 뭐 역시 기대를 갖고 봐야 되지만은 이런 거죠. 우리 정권 교체를 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지키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정책을 지지하거나 지키는 건 아니거든. 네. 대통령은 지키지만은 대통령의 잘못을 지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임기 5년의 대통령인데 처음에 잘 잡아야 앞으로 잘 나간다 이런 거잖아요. 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게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취임 100일을 냉혹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뭐 대통령이 뭐 잘못됐으면 좋겠다든지 뭐 잘 못할 거라든지 이렇게 단정하는 건 아니고 네. 결국은 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대통령을 위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나 대통령 참모들 알아야 돼요. 예. 그런 의지들이 사실은 여론조사의 부정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거죠.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의 부정평가라는 게 무조건 대통령이 싫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잘해봐라. 대통령이 더 잘해라 하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 당신은 찍어주고 당신 지켜주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당신이 잘못한 것까지 우리가 다 감싸고 지키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여론조사에 나타났다고 봐야지. 예.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청취자들이 의견을 여러 가지 주신 게 있어서요. 그거 일단 또 들어보고 이어지는 2부에서 또 구체적인 내용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진 문자 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7769님. 대통령을 처음 하니까 겪는 시행착오는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국민의 소리를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호님. 대통령은 신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민심을 읽고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함은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김장현님. 저는 정책 면에서 전 정부와 큰 변화를 못 느끼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해 흠을 잡고 물고 뜯는 언론이 문제가 아닐까요? 정구로님. 오늘 기자회견은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이제 100일을 했는데 과업이 너무 컸던 게 아닐까요? 지지율 하락 국면에 겸손한 모습도 보이지 않아서 실망스러웠습니다. 김진희님.
도어 스태핑 횟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 실수도 많아지기 마련이죠. 처음부터 잘할 수 없으니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으면서 코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현우님, 정권을 잡자마자 전 정권 정책 수사부터 시작해서 적대 정치를 하려고 하면 여야 협치는 어렵습니다. 경제 때문에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여야 협치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토론 없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선한 변화를 갈망하는 당신. 정답이 아니라 질문의 힘을 믿는 당신. 우리 KBS 열린 토론에서 만납시다. KBS 열린 토론, 윤석열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 그리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부에서 좀 여쭈려고 했던 건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2부로 첫 순서로 제가 좀 뺐는데요. 오늘 또 이재호 고문님도 모셨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쯤 이제 흔히 이명박 정부와의 비교를 하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념지향도 좀 유사한 것 같다. 또 약간의 인적 연계도 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취임 초기에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진 지지율도 추세가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재호 고문님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도 하셨던 분이니까 어떻게 좀 비교하시나 이런 부분을.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정책 노선은 중도 실용주의 노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초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하고 비슷한데 그때는 광우병 사태라고 하는 소고기 파도라고 그렇죠. 하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큰 의도적인 큰 사건들이 몰아쳐갖고 제주도가 뭐 17%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그걸 당시에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야당이나 야권이나 반대 세력들이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습에 총력을 다했죠. 수습에. 그 대통령이 수습이라고 하는 거는 인사의 당사자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있어갖고 그걸 가리는 게 아니고 결국 대통령이 초기에 인사를 한다는 거는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거 사과하는 의미니까. 그래서 100일도 안 된 겨우 100일 조금 넘었나? 비서실 실장부터 해서 싹 바꿨잖아요. 그랬죠. 전부 교체했죠. 또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으로 외국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대통령 주변에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FTA의 소고기 협상 문제도 미국에 적극적으로 해갖고 결국은 미국이 한국의 주장을 다 받아주는 걸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권 안에 반대 세력이나 야권이 주 표적이 사라졌죠. 인사에서 비서실장부터 싹 바꿔버렸지.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해도 바꾼 게 아니잖아요. 바꿔왔지.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내가 외국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미국이 협상해서 소고기 한국의 요 주장을 다 받아주는 걸로 했죠. 그래서 일단 분위기를 좀 수습하는 누그러뜨리고 연말에 가는데 또 경제 파도에 드러나니까. 그래서 경제 극복에 이제 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지율을 다시 50%로 회복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1년이. 이게 한 번 20%를 떨어지면요. 그게 쉽게 이게 쑥쑥쑥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마음을 놓으려면 마음을 놓는다는 게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약간 안정을 찾으려면 35%는 돼야
지지도가 늘 35% 정도 돼야 그래도 대통령이 마음 먹고 정치를 할 수가 있지. 예. 20%대에 계속 머물면 좀 사실 불안하죠. 예, 예, 예. 자, 요런 그 지금 수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예. 근데 저기 그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소고기 파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지만은 예, 지금은 좀 이번 누적된 100일 것들이죠. 동안에는 뭐 큰 사건도 없었잖아요. 예, 이거 더 나쁜 거죠. 예, 잔디를 맞은 거죠. 큰 예. 사건도 없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뭐 특별히 뭐 잘못하고 뭐 이런 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지지율이 빠졌다고 하는 거는 이게 더 문제죠. 더 문제 있는 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보다 행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처럼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노래 들으면서 뭐 이런 게 뉴스로 나오니까 광화문에 몰려나갔던 국민들도 가만있어 좀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마음이 짠하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풀린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또 진짜 누가 봐도 뭐 별로 잘못한 거 없는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수석들 거의 다 교체하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행동을 하면 국민들이 다시 기회를 준다고 보고요. 그렇게 안 하고 혹시라도 버티면은 어디까지 그러니까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역대 정권이 다 그랬지만은 대통령 선거 때 죽을 힘을 다해서 대통령을 만드는데 공로를 세웠잖아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측근들은 빠져줘야 됩니다. 예, 보통 그렇죠. 예. 그래서 나도 그때 바로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미국으로 가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 왔는데 서운하시진 않으셨나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아예 그랬잖아요. 측근들이 우리는 임명직에 가지 안 간다고 측근들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대통령 때 측근으로 했던 사람들이 정권 잡고도 계속 남아있는 거는 윤석열 정부 때 사람들이라.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좋은 정치인들이 좀 계셨다고 봐요.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분들이 얼굴 시뻘게 지도록 대통령한테 좀 모한 표현으로 들이받기도 하고 거기다 쫓겨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용담처럼.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그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전 별로 그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조직이 없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쪽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정치 안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선택해서 뭐 입당을 해서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이거 다 좋은데 이 건너올 때 파트너를 누구를 잡고 들어왔는지가 참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호 장관님처럼 지금 이제 그 적절한 연배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그분들 손을 잡고 건너 들어왔으면 괜찮을 텐데 그 부분에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게 뭐 좀 잘못된 게 그리고 좀 그 과감해야 되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해갖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선되고 나니까 야당에서 반대하고 뭐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포기했잖아요. 한번 대우는 포기한다. 그리고 대신에 수혜와 가뭄에 위해서 4대 강청도 하겠다. 이렇게 야당하고 협상을 해서 야당이 좋다. 대우나만 포기한다면 4대 강청면 좋다. 그래서 국회 예산 통과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과감하게 포기할 건 싹 포기해야 돼요. 그때 내 유흥실장 내 미국에 있을 때인데 전화를 받았는데 이 대표 내 그만두게 됐다고. 그래서 아이고 뭐 대통령이 새롭게 해보겠다는데 막 우리 그동안에 뭐 선거 때 열심히 해서 당선시키면 됐으니까 나도 미국에 와 있는데 뭐 아이고 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싹 다 그만두시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그때 그런 거는 대통령이 인사를 한다는 거는 내 잘못을 국민들 앞에 인정하고 뭔가 새롭게 보인다는 거니까 국민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이거 며칠 하지도 안 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은 여당에서의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냐. 아까 이제 이재호 고모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근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물론 뭐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요소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 대통령이 이 대표를 미워해서 결국 윤핵관을 이용해 가지고 이 대표를 축출하고 여당 전부를 또 이렇게 아우르는 게 아니라
친윤이라고 하는 일부 세력하고만 뭔가를 이제 친윤 체제를 꾸리는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이제 상당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다고 좀 보시는지 아니면 좀 다른 요인들이 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 사실 윤핵관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본질이고요. 근데 그걸 대통령을 공격하기 뭐 하니까 윤핵관이라고 네. 공격을 그렇습니다. 예.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뭐 그거대로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이른바 그 윤핵관으로 불리는 몇 정치인 계시죠. 뭐 네. 권성동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분리를 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죠. 아무튼 근데 오늘 기자회견할 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이 표현하신 거는 좀 실망스러워요. 네. 저는 잘 안 듣는다 그랬죠. 그 문자를 보낸 분이 저 대통령 본인이 보낸 그것 때문에 사달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사달이 났는데 그러면 애둘러서 아니 뭐 좀 참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든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건 이준석 대표한테 사과한 거로 해석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야박하게 난 뭐 그런 거 코멘트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정치인들만 일일이 다 듣지 않는다. 하셨고 또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대로 이제 반사하듯이 바빠서 나 대통령이 뭐라 그러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 코미디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부분 참 실망스럽고 이것도 전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좀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정무 라인 참모들이 잘못됐다고 봐요. 오늘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게 돼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답변 준비를 진짜 이 따위로 밖에 못했는지 이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여당하고 대통령하고는 분리될 수 없는 게 물론 당무에 대해서 개입 안 하는 건 좋은데 옛날에는 대통령 여당 총재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당정 분리한다 그래갖고 대통령 되면 이제 총재는 따로 하고 했는데. 당권은 주는. 그만큼 대통령하고 여당은 분리될 수 없는데 지금 당이 지금 비대위를 만들고 취임 100일 만에 비대위 만들고 당 대표가 쫓겨나가다 밖에서 저렇게 싸워싸고 하는데 그걸 대통령이 안 챙겨봤다 모른다 이렇게 하면 그 국민들에 대해서 좀 예의가 아니지. 그리고 이번 사달 난 게 본인이 원내대표인데 메시지 보낸 거잖아요. 물론 메시지 보낸 게 이제 권성동 의원이 실수로 이게 드러나서 파장이 생긴 거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원내대표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그건 사실 아니지.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해보면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사달이 났으면 본인이 오늘 같은 날 질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덕담이라도 이준석 대표도 정치적으로 장래가 있는 분인데 좀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든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진짜 송구스럽습니다. 내가 공명히 원내대표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갖고 그게 발달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건 철저히 제가 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멘트를 해줘야 국민들이 그래도 대통령을 믿고 좀 솔직하구나 따르지. 그러니까 때로는 좀 자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솔직한 면이 있어야 되거든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런데 전혀 그런 거는 입 닫고 나 못 챙겨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좀 아니죠. 그럼 성 기자님이 보시기에 지금의 여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래도 이른바 친윤 체제로 구축되는 과정에 어떤 도정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른바 보수 정당 내지 국민의힘의 전신인 옛날 한나라당 때부터의 약간 문화 자체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하고 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쪽은 옛날부터 좀 약간 리버럴한 분위기가 있는데 보수 쪽은 아무래도 좀 대통령 중심으로 좋게 표현하면 애국심이 강해서 그런 거고. 집권 여당이라 그런 거고. 보수의 성격이 원래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통령을 당에 가장 높은 어른으로 해서 좀 뭉치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도 결국 그렇게 개편이 될 걸로 보고요. 이 체제가 좀 길어지는 거는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큰 선거를 2번 이긴 정당에서 도대체 비대위가 왜 들어섰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당원들하고 국민들에 의해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서고 그런 그 정통성 있는 대표가 대통령하고의 이제 관계 설정을 다시 좀 잘 해보는 이런 수순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 후보님은 이제 상임 고문이시니까요. 뭐 그렇다고 이제 뭐 매번 당무에 뭐라고 언급해 주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인용부터 해서 가처분 신청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국민의힘의 일종의 정상화 과정에 원튼 원치 않든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방금 성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비대위를 억지로 만든 거잖아요. 네. 난 처음부터 그걸 반대했어요. 아니 대표가 징계를 받아서 당원권 정지가 됐으면 대표 직무대행이 대표 끌고 가다가 이준석 대표 문제가 경찰에서 뭐가 혐의가 돼서 그 기소가 된다든지 하면 그때 바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로 넘어가서 전당대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 비대위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9월, 10월, 11월 정기국회입니다. 국정감사 있는 정기국회입니다. 그럼 정기국회 있는 동안에 비대위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냥 원내대표 체제죠. 사실. 그리고 12월 들어가면 이제 1월 달에 전당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12월부터는 정기국회 끝나면 4기 전당대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분주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비대위에 눈길 돌릴 틈도 없는 거예요. 당권 주자들은 자기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면 사실상 비대위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빨리 해서 지도체제를 빨리 이준석이 빨리 내보내고 전당대회 빨리 해갖고 하려면 바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해버리면 되는 거지. 차라리. 뭘 비대위를 따로 만들어요. 집권당에. 그래서 이 비대위 자체가 공연히 억지로 비상상황을 만들어갖고 비대위를 만들어 놓으니까 할 일도 없는 비대위를 갖고 이걸 또 당장 만들자마자 또 당장 또 전당대회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6개월 끌고 가려니까 별로 할 일도 없고 결국은 원내대표 체제로 가는 겁니다. 당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 여당의 비대위라고 하는 거는 명분도 없고 내실도 없고 공연히 당의 분란만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조영 비대위원장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만나기는 했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이걸. 어떤 카드든지 이준석인데 이래 됐으니까 당신도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 아니냐. 그러면 뭘 해주면 되겠냐. 당신 요구를 들어봐라 하고 요구를 듣고 그 요구를 갖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또 서로 깎을 건 깎고 해갖고 정치적으로 이걸 해야지. 이게 법의 심판이 나도록 놔두면 저게 설사 기각이 되면 현재 비대위 체제 승리고 이게 또 인용이 되면 또 이대표 문제고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각이 되면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또 뭐 본안 소송한다. 계속 이준석은 재판으로 몰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당이 정상적 흐름을 방해한단 말이죠. 더구나 기각이 안 되고 인용이 돼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또 아주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데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이준석을 해결하고 필요하면 대통령이 한 번 또 이준석을 만나서라도 이 정권 초기인데 당신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공로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할 게 있느냐. 뭐 내가 미안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미안하다. 그런 건 내가 당신이 잘못했다든지 미안하다든지 이렇게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이걸 끝까지 법적으로 간다 그러면 난 당이 이럴 게 더 많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풀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근데 그건 하셔야 돼요. 지금 그 고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역지사지해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뭘 잘못했죠? 아니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아들였잖아요. 수용했죠. 뭐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갑자기 문자가 뭐 공개가 되고 하더니 자기가 대표가 모가지가 잘린 거 아닌가요? 아니 사고는 누가 치고 왜 내가 모가지가 잘리지?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달래줄 필요도 있지만 또 대통령이라는 큰 정치인을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이 사안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좀 많이 실망스러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가 얼마나 가느냐 이것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당 부분이 달려 있습니다. 네. 국정 지지율이 그냥 이 선에서 그런 대로 뭐 버텨주거나 조금 한 10%포인트라도 올라서 주면 좀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좀 더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이게 더 이준석 대표가 더 막 화가 나서 뭔가 더 폭로를 하고 이렇게 막 수렁으로 여권 전체가 빠져서 국정 지지율이 여기서 더 빠진다 이러면 전당대회 빨리 해야죠. 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어떤 이른바 정치력을 좀 발휘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모르는 척하거나 관계 없는 척하는 안 됩니다. 방식으로는 하면 오늘 안 되는 거죠. 그럴 예. 사안이 아니죠. 아니에요. 기자들이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익명으로 이건 실명 코멘트 못하겠다 하면서 아니 국민을 지금 바보로 하느냐. 예, 예. 이렇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이재호 그 고모님도 다른 자리에서 이제 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불편한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아마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나는 하는 원래 게 예. 전부터 이준석 대표 기 세 가지가 있었다고 네. 봤어요. 제일 처음에 선거가 끝났잖아요. 대선도 이고 지선도 이겼고 또 중간에 뭐 시장 서울시장 부산시에서 이겼고 그러면 지방선거 딱 끝나면 난 이준석 대표가 내 할 일은 다 했다. 내가 여당 대표로서 할 일은 이걸로도 다 했다. 난 이제 그만두겠다. 딴 사람이 여당을 이끌어서 새로운 정부와 호흡을 맞춰 잘하기를 바란다. 이때 물러설 기회가 하나 있었고 네. 네. 두 번째는 윤리위원회 징계 나왔을 때 그때 예. 받아들이겠다. 뭐 비록 사고로서 직무정지가 됐지만은 나는 대표를 그만두겠다. 네, 네. 하고 내 자신을 좀 돌아보겠다. 어쨌든 당 대표가 징계를 받았으니까 내 잘못도 있지 않느냐.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고 물러설 기회가 네. 있었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 나이에 미래가 있잖아요. 정치의 미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야권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크게 양보하는 게 미래로 가는 길이죠. 그런 날 기억이 있어 봐요. 네. 그럼 마지막 기회가 이번에 비대위 열었을 때 그때 저항하지 말고 내 부덕의 소치다 그래. 당신들 당이 잘 되기를 바란다. 예. 하고 물러서 줬으면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당도 뭐 시끄럽지 않는데 그런 길이 있었죠. 이준석 대표. 그런데 이제 일이 어쨌든 또 이준석 대표 생각이 우리하고 또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젊은 분이 네. 또 가치관도 다르고 뭐 경험이 다르니까 끝까지 용납 못하겠다. 부당한 건 용납 못하겠다 하고 저렇게 나온 거니까 나온 거는 좋은데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저 취하하고 내가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고 당이 옳은 길을 걷지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정권도 초기고 당이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피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나는 이준석 대표나 당을 위해서 옳은 길인데 저희 이미 싸움이 붙었으니까 뭐 지기는 죽고 살고 하는 문제니까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문제니까 이건 지금은 뭐 물러설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근데 그 네. 중간에 말이죠. 누군가가 예. 좀 약간 그 중재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대통령실에 뭐 정무수석도 예. 있고 비서실장도 있으니까 당신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하시기 곤란하면 어떻게 대통령실 참모들이 그렇게밖에 당치들 못하냐 이거 보고 해라 하면서 이준석 대표한테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라고 꼭 전해라 이런 메시지라도 전하고 또 그 얘기 이준석 대표한테 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한 사람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무 라인이 윤 핵관이라는 정부가. 분들은 가운데에서 더 막 앞장서서 이준석 대표 막 구박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오래 하고 노련한 사람이지만 아니 자연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피가 끓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아니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차분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네. 누군가 밀사가 와서 사실은 그렇게 해줘야죠. 대통령이 당신한테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알아? 라고
좀 약간 빈소리라도 누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아마 누그러졌을 텐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출구도 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결단하기 그냥 뚫어라 죽어라. 그래서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정무 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정무수석이라는 사람 이런 거 해결해야 되거든. 대통령의 말을 전하고 사실 대통령 말을 좀 그렇죠. 진짜 대통령이 직접 당신인데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대통령 생각이 이러하다. 또 전하기도 하고 또 이준석이 생각을 대통령인데 전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정무 라인인데 지금 이 정권의 배기를 보면 진짜 정무 라인이 없는 거예요. 정무 라인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발언을 이제 두 분씩은 들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짧게만 예. 원래 오늘 또 모신 이유도 지난번에 모셨을 때도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 가지고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도 했었는데 오늘 예. 특사에서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시고 아쉬우실 것 같아서 한번 그야 여쭙겠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 예. 서운하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정치적인 말이고. 예. 서운하지 우리야. 그런데 왜냐 그러면 본인이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이런 거잖아요. 국민 지지도가 국민들이 사면을 원치 않는다. 사면을 원하는 게 사면을 원하지 않는 게 60, 사면을 원하는 게 39에서 40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한다. 네. 그럼 그 여론조사대로 하면 대통령 지지도는 지금 20인데. 예. 근데 어떻게 대통령을 계속 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면이라고 하는 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결단해놓고 나면 또 다들 또 잘했다 그러죠. 네. 근데 그건 뭐 서운한 건 서운한 거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본인은 자기 때문에 뭐 굉장히 시끄러운 거 원치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국정 운영에 걸림돌 된다면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있는 우리로서는 서운하지.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식으로 해서 또 의견을 또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조언도 해 주실 수 있을지 서관영 기자님. 이 전직 대통령이 아직도 감옥에 있는 건 사실 국제적으로 좀 창피한 일이에요. 네. 저는 뭐 국민 여론은 사면 반대가 많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난을 좀 욕을 먹어주고 사면을 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예상을 했는데 뭐 국정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것도 못하더라고요. 네. 국정 지지율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고요. 저는 이제 아직 100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성의를 보이시면 국정 지지율 다시 올라가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뭐 세고 세인 개그 날 세월입니다. 그래서 다만 국민 앞에 좀 머리를 숙여줬으면 좋겠어요. 뭐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인사로 보여주셔야 되고 도어스태핑 할 때 이미 태도를 좀 바꾸셨듯이 실제 국정에서도 국민한테 사과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잘못 어차피 국민이 주인인데 일하는 사람이 주인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게 무슨 흉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좀 겸손한 태도를 취하시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호 고문님께 또 마지막. 네, 저도 뭐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국민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좀 알아주시고 대통령이 뭔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남의 말을 뭐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대체 결정은 참모들이 해라. 이렇게 모든 결정은 당신들이 하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자세로 나가면 나는 뭐 지지도는 곧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대통령 스스로 뭐 소탈하고 또 좋은 성품도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기대를 할 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정은 당신들이 내리시고 책임은 내가 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주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KBS 열린 토론 진행해봤는데요.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 국가에서 가출범한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무척 낮은 것은 분명한 불행입니다. 이른바 공자님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다중적인 위기 국면에서 이 육중하고 복잡해진 국가를 운영해 나가려면 아주 수시로 다수의 의지를 모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누구나 무시하는 정부가 되어버리면 그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무시를 다시 중시로 바꿔낼 힘이 우리 대통령에게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드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참여해주신 시민논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